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원에서 부채한도 유예 법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결국에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죠. 자, 이렇게 5월 증시가 끝나고 이제 6월이 이제 시작이 됐네요. 그죠? 자, 6월 1일 날 아주 상큼한 소식이 나왔어요. 그죠? 부채한도 유예 법안 가결. 자, 이게 환호하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증시 전망을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근데 이전에 이제 항상 제가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제 분석에 대한 거. 자, 5월 증시 분석에 대해 평가를 하고 먼저 넘어갈게요. 자, 5월에 제가 분석한 거 그래도 저는 70점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 솔직히 충분히 줄 수 있지. 안 그래요? 예? 아,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곡물협정 갑자기 해놓고 뒤통수 친 거 푸틴이 그거 어쩔 수 없잖아. 아, 내가 푸틴은 아니잖아. 아니 갑자기 협정해놓고 아니 그렇게 할 줄 어떻게 알았어. 그잖아요. 아니 그건 어쩔 수 없어. 아 내가 푸틴 이제 안 믿으려고. 아 원래 안 믿었지만 야 이거 진짜 양아치가 따로 없네. 어우 내가 이제 푸틴은 안 믿을 거야. 아 그래가지고 5월에 요게 조금 틀리기도 했고 뭐 실패한 것도 좀 있죠. 나스닥이 생각보다 너무 폭등했다. 이거는 제가 예상하기 좀 어려웠는데 한국 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다가 살짝 이제 반등을 했죠. 그죠? 이게 원래대로라면 부채 협상 문제가 터졌을 때 증시가 이제 공포 구간으로 가요. 그랬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이게 과거하고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상황이 미국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패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공포가 강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낙관론으로 보면서 부채 한도 유예가 무조건 가결이 될 거야 하면서 이런 낙관론에 빠지면서 증시가 폭등을 했죠. 근데 한국 증시는 여러분 폭등하진 않았죠. 그쵸? 조정을 받은 거예요. 맞았잖아. 폭락까진 아니 그래도 많이 내렸지. 종목 장세였기 때문에 그죠? 아, 다 맞았잖아. 솔직히 그죠? 제가 그래서 5월달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4월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특정적인 종목이 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급등하는 종목을 올라탔다가는 여러분들이 크게 물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4월부터 5월까지 그렇게 증시를 이렇게 조정 오기를 기다려라. 지금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6월 증시를 아직 전망을 말씀 안 드렸지만 이것만 들어도 대충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시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또 대공황 온다고 또 이제 사기치고 굿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날 거예요. 아, 지금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 사람들한테 낚인다니까. 낚여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 받고 주식 접을 수도 있어요. 자, 이번 주 다음 주에 증시가 내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제 개인이 순매수가 붙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버스는 팔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최저점쯤 되면 인버스 또 엄청 들어온다. 개인들. 그거에 제 100만 불짜리 손모가지 걸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다 보여드릴게요. 뭐 지금까지 보여드렸지만 뭐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지만 뭐 한 뭐 2개월 이제 3개월 차 아직 안 됐잖아요. 뭐 한 번도 틀린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진짜 틀린 적 없는지 한번 보세요. 아, 네, 저도 틀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지만 방향성은 거의 다 맞을 거예요. 제가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많이 앞으로도 보여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6월 그 증시 전망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채 한도 유예가 가결이 되고, 자, 연준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 금리 동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위 인사들이 고용 인플레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 인상을 건너뛰는 것을 고려한다. 하지만 긴축 종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번에 파월이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리 인상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 그냥 굳이 금리 인상을 꼭 해야 돼?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다. 금리를 내린다고 얘기는 안 했죠.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을 조금 띄엄띄엄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부채 협상을 이제 하지 않았어요? 한도 협상이 이제 하원에서 됐지만 이제 상원에서는 안 됐죠. 아마 요 과정에서 뭐 좀 더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미국은 지금 디폴트가 나면 아주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단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채 한도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악재가 해소한 걸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악재가 해소된 거지 이게 호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호재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문가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 호재라고. 답답합니다. 예, 저는 진짜 솔직히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호재라고? 이거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해소된 거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블랙록 CEO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레리 핑크 회장이죠. 미 연준이 최대 4차례까지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잡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앞으로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악재들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최대 4차례까지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3월이나 4월만 해도 SVB 은행 파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6%까지 금리 인상을 할 계획이었어요. 연준이 원래.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4차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지금 이제 금리가 5.25인 상황이잖아요. 미국 금리가. 근데 이 상황에서 4차례면 여러분 6%가 조금 넘겠죠. 그죠?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한 그 6%와 일치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연준이 원래는 6%까지 올리려고 했으나 SVB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해서 은행 시장이, 금융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 불안을 잠재워야 되니까 연준이 쉬었다가 가는 겁니다. 결국에. 예. 금리를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지 않으면서.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흑해 곡물 협정. 푸틴 이 자식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동의했는데, 이걸 하기로 했는데 이행을 안 한다는 게 이게 진짜 양아치 아닙니까? 이거 좀 너무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예. 이게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주목을 받지 못하죠. 다른 호재들이 호재라기보다는 시장이 매우 이제 힘이 강했으니까, 과열 구간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이게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공포 구간으로 이게 접어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 그런 정부가 굉장히 민감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약에 앞으로 이제 겨울도 다가오잖아. 그러면 이제 여름이 지나고 만약에 아직 겨울은 멀었지만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러시아가 또 이제 천연가스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단 말이에요. 석유도 그렇고. 여러분 원유 같은 경우도 지금 원유 시세가 좀 내리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제가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지만 러시아하고 사우디는 원유 가격이 내리는 것을 반겨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추가 감산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너네한테 아예 다 안 줄 거야, 겨울에. 진짜 아예 싹 다 막아버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재가 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악재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사실 뭐 뉴스는 많아요. 더 많은데 제가 요 정도만 갖고 온 거고,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뭐 조금씩 다루면 되잖아요. 또 제가 영상 만들면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어쨌든 이런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6월에 증시가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타결이 됐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고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시장에 있는 돈을 싹 다 흡수해요. 그러면 시장에 있는 돈이 일시적으로 메마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저는 어쨌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앞으로의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나스닥이 제가 이쯤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쯤에서 제가 여기서 올라도 한 요 정도까지 오를 거다 아마 이렇게 제가 분석을 했을 거예요. 요 정도 얘기했을 거예요. 14,000이었나? 14,000 못 넘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넘었잖아요. 그죠? 이거 과열 구간이에요. 그때 제가 코스피, 코스닥 과열 구간이라고 여러분들한테 4월에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나스닥이 과열 구간입니다. 여기서 더 오를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지금 호재가 없기 때문에. 호재가 눈 씻고 봐도 지금 더 이상 호재가 없어요. 부채한도 협상은 악재였는데 악재가 해소된 거잖아요. 그죠? 악재가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이만큼의 파동이 더 나왔어요. 그 얘기는 지금 구간이 과열 구간이라는 이야기고 또 여기가 여러분 엄청난 매물대란 말이에요. 이거 한 번에 돌파하기 어려워요. 차트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도요. 여기가 지금 엄청난 저항인데 이만큼 온 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밀릴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에 나스닥이 밀리면서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좀 크게 밀릴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내가 5월에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보라 그랬잖아. 근데 5월에 어떻게 됐어? 떨어지다가 말고 갑자기 반등 나왔죠. 그럼 그때 매수 입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 막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되죠. 막 사면 안 되죠.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거기서 사더라도 분할 매수를 작정하고 사야겠죠. 그죠? 5월에 어차피 제가 말쯤 영상 올리지 않았습니까? 6월 증시가 난 좀 안 좋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그 영상 올린 것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증시가 덜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여러분 증시는 과열 구간에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 나스닥이 만약에 폭락을 하게 되면 자 이게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버스를 팔 거예요 개인들이. 왜냐면 물려 있었거든. 물려 있었는데 내가 힘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막 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겠죠. 그래서 이걸 코스피로 제가 가정하는 거예요. 코스닥으로. 코스닥이 이렇게 내리면 살 거예요. 개인들이 막 쥐신같이 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닥 구간이 오잖아요. 개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이제 인버스를 사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악재가 여러분 좀 있거든요. 부동산 문제, 미국의 그런 그 문제도 좀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또 터질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그런 악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공포감이 커질 수 있어요. 대공황이 올 거다. 솔직히 공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지는 않고 대부분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대공황 이제 유튜버들이 날뛰기 시작할 겁니다. 이 구간에서 제가 장담할게요. 기가 막히게 이게 막 떨어지고 막 뉴스 나오면 날뛸 거예요. 예, 한번 쭉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나스닥이 이렇게 내릴 때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일단 6월은 저는 무조건 안 좋을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요, 이거는. 근데 이제 6월에 안 좋은데 이게 7월까지 또 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예. 7월 달도. 그래서 일단은 증시가 조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더라도 진짜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섹터 있죠. 특정 종목군. 그런 섹터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뭐 반도체도 있었고 뭐 전기차도 있었고 그다음 AI도 있었고 이런 좀 이슈들이 될 만한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종목들 중에 조정을 많이 받은 대장주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 아마 하반기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증시는 당분간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공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가능성 지금 현재로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금 현재로서는 내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 차트에 전혀. 아시겠죠? 예, 이거 사기꾼이에요. 예. 자,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환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은 지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6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동결을 한다면 이 환율이 아주 크게 튈 가능성이 좀 낮겠죠? 예, 막 여기서 정고점에 막 넘고 이럴 가능성이 낮겠죠? 우리가 지금 한미 금리 차가 만약에 2% 이상으로 벌어지면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창용 총재가 이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를. 그러니까 한국은 금리가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금리 내려가는 건 말이 안 되고, 그거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장,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시중금리를 낮췄다고. 그거는 미친 정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이창용 총재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좋지 않아요. 그건 미래의 한국을 망치는 행동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못 올리는 이유는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이 부동산이 사실은 약간 버블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버블이 잘못 여기서 터져버리면 한국이 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함부로 잘못 인상했다가 뻥! 음. 근데 지금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연초부터 얘기를 했지만 3월부터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선 좀 그을 걸 그랬나 봐요. 어쨌든 선 제가 안 그었는데 이미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어요. 파동이. 이미 과거에 그 십몇 년간 15년이 넘는 15년 정도죠. 15년간의 그 어떤 시간 동안 이렇게 조정받았던 이 추세를 깨는 이 상승 추세의 흐름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환율은 언젠가 다시 여기서 더 크게 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국의 미래가 사실 좋지 않아요. 제가 이거는 제 뷰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여러분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셨죠? 하지만 우리가 증시에는 기회가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하시고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국은 제가 대공황 유튜버잖아요. 예, 대공황 전문가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대공황에 대해서 영상들이 쭉 있을 텐데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향후 한국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체크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 보고 갈게요. 자, 금은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꼬리 달았어요. 월봉상. 그죠? 쉽게 안 밀려. 이 힘이 강해요. 자, 금이 제가 여기서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 내려갈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힘이 강해서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금이 여기서 좀 더 전고점 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떠한 악재가 터지고 어떠한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금이 여기서 충분히 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차트예요. 왜냐면 십자봉이 떴기 때문에 십자 캔들. 예, 이건 여기서 추세가 위든 아래든 정할 겁니다. 그래서 금은 튈 수도 있어요. 예, 그치만 여기서 막 공황이 오고 금이 갑자기 막 해갖고 막 3천 가고 이러진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 투자는 지금 적절한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고점이에요. 한국에서 제가 금을 안 샀다고 답답하다고 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왜 제가 답답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지금은 금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한국에서 지금부터 금을 사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에서. 아시겠죠? 금이 이럴 때 샀어야 되는데, 이럴 때, 응? 이럴 때 안 사고, 아니면 요럴 때 샀어야 되는데, 이럴 때도 우리는 안 샀잖아요. 우리 정부는. 그래서 금이 지금 여기서 사기엔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을 함부로 매수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서 사버리면 고점에 물리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금은 사실 많이 올라와 있는 거 맞고요. 금이 이렇게 튀더라도 언제든지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 투자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금 투자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제가 올린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6월 증시에 대한 전망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어차피 증시 전망 꾸준하게 올라오니까요. 꾸준히 제가 올라오는 영상들 알림 설정 해주시고 보시면 빠르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6월도 파이팅 하시고, 매수하실 때 좀 내리면 우리가 매수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셔서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돌파 매매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고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